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도 국가직 9급 국어 해설을 맡게 된 윤서영입니다. 이번 시험 해설을 통해서 앞으로 시험 준비를 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 해설을 앞서서 총평을 한번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문제 난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난해하다라고 느껴졌던 것들은 아마 문법에서 불규칙 활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렵진 않았지만 문법에서 그 불규칙 활용, 어간, 어미, 어간어미 불규칙에 관련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다라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상의 권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필 장르에 관련된 이론이 조금 정리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 작품을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또 문학에서 또 고전 시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평시조 4문제가 한 세트로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기존 국가직 9급에서 많이 볼 수 있으셨던 그런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4번째 그 정답에 해당됐던 이연보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제를 찾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서 앞으로 또 공부를 하실 분들께서는 큰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자, 맞춤법에 알맞은 것으로 만든 것으로 묶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양자가 들어있고 양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난이 나와 있는데 해설에는 제가 지금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음법칙의 예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자어 플러스 양자가 나오면 모두가 한자어죠. 그렇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셔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래어라던가 아니면 뭐 고유어 같은 것들이 같이 지금 적용이 되었을 때는 이 부분에 지금 두음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난이라고 쓰던가 양이라고 쓰던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흡입이라던가 정답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한자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용된 양이라던가 라는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지금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다 나와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꼭지점, 여기 사이시오 표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고유어고 얘는 한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오 표기가 들어가야 될 기본 원리에 맞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거 딱 다구리가 아니라 요 따구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꾸 반복적으로 독해를 하시고 좀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죠. 그래서 한자어로 이루어진 그런 합성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이시오 표기를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6가지 세수, 회고, 차태라고 제가 항상 외우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빵이라던가 착간이라던가 곡간이라던가 또는 뭐 횟수라던가 퇴간이라던가 이런 등등의 단어들에서만 사이시오 표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병이라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시옷 받침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기억의 단어의 의미가 같은 것은 이라고 지금 문제에 나왔는데, 기억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싼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이 문제는 좀 쉽게 푸실 수 있었던 게 문맥적 의미를 통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싼다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놓고 그 바깥에 어떤 포장지 같은 것으로 포장을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따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책을 포장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싸다는 막다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침에 싸고 향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가려면 싸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싸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짐을 꾸리는 그런 행위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가볍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형태상으로도 어떤 통일성에서 벗어난 부분도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일단 1번으로 제대로 잘 되었습니다. 익힌다라는 거 했을 때 이 히라는 것이 지금 피동 접사로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의미적으로도 피동적인 의미로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피동이 사용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는데 2번을 보시면 속독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속독이라는 말 자체가 빠르게 읽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읽는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읽는이라는 표현이 지금 2번 중복되고 있죠. 그래서 의미 중복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자,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지금 직접 찾기로라는 부분을 딱 생각을 해보셨을 때 책임자가 된다라는 것과 책임자가 직접 찾기는 뭔가 오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 책임자를이라는 목적어가 직접 삽입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자, 굉장히 부적절하게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4번 선택지 같은 유형을 조금 잘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라고 했을 때 대등적인 접속 조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화전의 진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관형화 구성이 사용되었어요. 목적어 서술어, 관형어 피수식어가 나왔는데 의미적으로 볼 때는 문법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접속 조사로 지금 이 부분이 연결이 될 때는 의미적인 대등성뿐만이 아니라 형태적인 대등성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뒷부분을 살리시려면 얘를 뭐 시화전의 홍보라던가 이런 관형화 구성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이 앞부분을 유지를 하시려면 뒷부분을 뭐 시화전을 진행하는 일, 뭐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목적어와 함께 풀어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다음 글의 설명 방식과 설명 방식으로 적절히 아는 것은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지문을 보시면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독해는 쉽게 푸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빛공의 정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유발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 4번도 우리가 선택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출 원인에 관련된 내용은 지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보시는 것처럼 2번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데 자, 기역과 니은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지는 것은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그 국가직 국어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어 시험에서 용어는 불규칙 활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 시험이 조금 이 문제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 불규칙 활용에 관련된 건 제가 2가지 그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라고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불규칙 활용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보통 어간만 바뀌는 건지 어미만 바뀌는 건지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건지 이 3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각각의 예가 뭔지를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한 가지만 명확하게 아셔서 정말 A4 용지에 쓰실 수만 있으신다면 이런 문제 충분히 제가 푸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간 불규칙에 관련된 것. 그렇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미 불규칙에 관련된 것.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디귿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뒷부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간어미 둘 다 바뀌는 불규칙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크게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시옷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옷 불규칙, 비귿 불규칙, 르, 디귿 불규칙, 우 불규칙이 있고 자, 어미 불규칙에는 자,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한 3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미 불규칙에 너라 불규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오 플러스 너라. 그런데 2016년도에 오 너라만 되는 게 아니라 와라, 오거라 이런 거 다 된다고 국립국어원에서 추가 표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라 불규칙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 3가지만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에 히읗 불규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기역에서는 어간 불규칙, 니은에서는 어미 불규칙을 지금 찾아내라는 문제의 의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간만 바뀌는 건 제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문제 지금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자, 걸음이 빠름이다. 자, 그 다음에 노람이다. 치름이다. 함이다. 뭐 부름이다. 바람이다. 품. 자, 그 다음에 이름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명사형 전성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나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문제를 푸실 때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다? 기본형으로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형으로 바꾸실 때 어떻게 바꾸셔야 된다? 자, 기본형으로 예를 들어서 빠르다가 되겠죠. 그렇죠? 빠르다가 되고 얘는 노랗다라고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어미에 지금 디귿으로 시작하는 잠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제가 글씨를 조금만 더 예쁘게 쓰겠습니다. 빠르다라고 됐는데 이 상태에서는 얘가 불규칙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확인할 수가 있냐? 이 지금 어간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를 결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빠르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형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알 수가 없지만 빠르 플러스 아라는 것을 만약에 연결해 보시면 빠르아가 되는 게 아니라 빨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불규칙을 한다? 르 불규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형이 노랗던데 이 히읗이 예를 들어서 노래서 이렇게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결합이 되면 노래서 어간의 히읗도 탈락하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도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그런 불규칙에 해당이 된다. 자, 얘는 오히려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치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형이 치르다. 그런데 만약에 치러서라고 했을 때 몸으로 시작한 어미를 결합을 해보면 얘 지금 의가 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의탈락에 해당이 된다. 의탈락은 자, 무엇이다?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얘는 규칙 활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부를 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함 기본형이 하다죠. 여기다가 어를 결합을 해보면 하어가 아니라 하여로 바뀌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미가 자 바뀌는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다 라고 해서 얘는 여불규칙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라면이 부름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실 때 자, 기본형이 붙다죠. 그렇죠? 그리고 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맞네요. 그랬더니 이 디귿이 뭘로 바뀌었냐면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디귿 불규칙 활용에 해당되는 어간 불규칙에 해당이 된다. 얘는 맞네요. 설명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기본형이 뭐냐면 바라다.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 결합이 되었는데 어간과 어미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규칙 활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기억은 맞지만 니은에 해당되는 매칭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을 보시면
우물물을 품이라고 나왔습니다. 얘도 역시나 이 상태로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뭐 불규칙 활용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기본형으로 한번 바꿔보셔야겠죠. 그래서 기본형이 뭐다? 푸다가 되죠. 푸다. 그런데 푸다에다가 어라는 연결어미를 제가 한번 결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얘가 빠져버리고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그러면 어간에 있었던 우 모음이 탈락을 된다? 바로 얘는 무슨 활용이 된다? 우불규칙 활용에 해당된다. 아까 제가 여기 잠깐 조금 전에 판사했던 내용을 상기를 해보시면 우불규칙 활용은 무슨 불규칙이다? 어강 불규칙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기본형이 뭐였냐면 이르다에다가 자, 연결음이 어를 결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이르, 러로 바뀌었네요. 자,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는데 어미만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불규칙에 해당된다? 러불규칙에 해당이 되고 러불규칙은 니은에 해당하는 어미 불규칙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제가 조금 빠르게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문제를 하나하나 보시면 어렵지 않지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마 시험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6번을 한번 보실게요. 자, 6번은 고려가요 동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가요 동동 같은 경우 특히 제가 고전 시가를 공부를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장르적인 특징이라던가 문학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품 내용 하나하나 해석을 조금 외우시고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동이라는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중요했던 그런 고전 시가 작품이었고 고려 가요 중에서도 이 작품이 왜 의미가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령체 노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의 현이라던가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즉 이것도 실은 기본형이 이거죠. 목적격 조사가 결합이 돼서 연철이 된 것 뿐입니다. face,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니저인데 이것도 연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다는 무심하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자,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도 앞으로 어떤 걸 좀 예측을 하셔야 되냐면 고전 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대 가요라고 불리는 구지가, 뭐 황조가, 공무도화가에서부터 이런 평시조, 그리고 뭐 관동별곡, 그다음에 뭐 누왕사 이런 뭐 가사까지도 구체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은 해석을 조금 할 수 있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을 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접근을 하시고 좀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한자어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2번에 보시면 야박이다 제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자가 지금 이 집실자가 아니라 자, 열매 실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뿌리 근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성할 때는. 그렇죠? 자, 뿌리라고 했을 때는 항상 왼쪽에 보시는 나무목변이 들어가고 있다. 채용이다라고 했을 때도 이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빚채라거든요. 빚. 내가 어떤 것들을 살 때 뭐 빚으로 빌려서 한다라는 거, 빚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는 고를 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수변이 들어있고 그렇죠? 나무에서 뭔가를 채집해냈던 그런 뜻으로 만들었던 한자죠. 그렇죠? 그래서 고를 채자다라는 것으로 쓰여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국가직 9급에서는 한자어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 한자 성어 문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한자 성어 문제는 뒤에 나오겠지만 김정한이 그 현대소설 연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8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통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도 그냥 이 문제 풀었다. 정답 맞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준비를 하려는 시험에서 이런 방향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조금 더 푸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지문에 대한 독해도 중요하지만 문제 첫머리에 보시면 토의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토의라는 것과 항상 대변되는 자, 토론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토의에는 뭐 심포지엄도 있었고 패널 토의, 뭐 원탁 토의, 뭐 여러 가지가 회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토의와 토론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토의는 그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토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반의 의견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였었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잖아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토의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사결정. 야, 너 찬성이야? 너 반대야? 이런 걸 유도를 하는 말하기 방식은 우리가 토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 독해를 보시더라도 이 지금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자가 의견을 정하도록 유도를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하기 방식은 토론이 아니라 토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이런 그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금 공부를 하시는 팁을 얻어 가셔야 되냐면 단순하게 어떤 그 독해뿐만이 아니라 개념 정의에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더 한 가지 좀 방법을 얘기를 드리면 선택지를 보시면서도 중요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발표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사회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청중은 어떤 태도로 이런 토의에 임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들도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토의에 관련된 문제지만 토론에 관련된 것도 비슷하게 정리를 해두신다면 다음에 어떤 시험 문제를 준비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대응을 하시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9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이론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손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기력부터 리을을 적용한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지금 겸손하게 말해야 된다. 그렇죠? 겸손하게. 그 다음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자 얘기를 한다. 다 동의하는 부분, 동의의 경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칠판에 판서를 5가지 했습니다. 자, 공손성의 원리 5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의 원리, 관용, 칭찬, 겸양, 동의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 지금 제가 묶어놓은 2가지들은 결국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자, 부담이라는 측면과 칭찬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담을 자 청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담을 낮춰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청자에게는 부담을 낮춰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령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화자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담을 껴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용의 경륜이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칭찬이라는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보시면 청자에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칭찬을 해줘야지 공손한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화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신다? 칭찬을 낮추고 자신에 관련된 것을 겸손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겸양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차이점은 굉장히 작게 줄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거. 일치점을 자 극대화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의의 경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으시고 자 디귿을 한번 보실게요. 자 혹시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가니? 라고 A라는 친구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지문에 보셨던 것처럼 얘는 관용의 경률에 해당이 돼요. 관용의 경률. 그럼 제가 관용의 경률 같은 경우에는 화자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 부담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B라는 애가 말하는 걸 봤더니 뭐라고 지금 상대방을 비판을 하고 있냐면, 야, 네 목소리가 작아서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지만 관용의 경률이 된다? 나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부담을 많이 줘야 돼요. 부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라고 한다면 자신한테 부담을 떠안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표현으로 바꿔야지만 얘가 적절하게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설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을 한번 보시면, 자, 얘는 비문학 독해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한번 지금 갖고 계신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하버마스의 주장이라고 지금 나왔고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례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벌써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관련된 주장을 지금 주로 묻고 있는 거죠. 자, 독해를 하실 때도 그런 입장에서 독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혹시라도 독해 비문학 문제를 처음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형식 단락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단락별 요지를 뽑으시면 전체 독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넘어가 보시면 공공 영역의 부상. 자, 이 공공 영역, 퍼블릭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 영역의 부상과 세태를 추적했고, 자, 이런 쟁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역할, 민주적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살롱이라는 게 있어요. 살롱이라는 게, 자, 그 당시 뭐 17세기, 18세기 유럽 사람들한테 어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녔을 때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커피숍? 이런 데서 사람들이 뭐 3, 4, 5 모여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데를 다 살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루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됐다?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에 관련된 토론이라던가 민주적인 어떤 장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그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정작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현대 사회는 우리가 보통 뭐 세계사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동등하고 조금 민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대중매체, 대중오락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오히려 퇴보가 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문학 독해를 하실 때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비문학 독해 지문 중간에 이렇게 그러나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전체 요지에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단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핵심은 이 단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자, 그 다음 단락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그 상파되면서 미디어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민주주의가 퇴보됐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공공 영역에 침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뭐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공익 광고가 증가했다? 이건 아니겠죠. 자, 공허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적인 토론이 오히려 자, 이런 미디어라던가 콘텐츠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10번까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한번 보시면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국어 시험에서,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
자, 순서 배치 문제죠. 그쵸? 순서 배치 문제. 자, 전개 순서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될까요? 지시어, 그쵸? 접속 표현. 지시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쵸?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쵸? 뭐 어떤 지문이 있는데 그 문장에서 이나, 뭐 그나, 저나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앞에 바로 이 내용을 지칭하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으시면 됩니다. 접속 표현, 뭐 그러나, 그런데, 뭐 이때, 뭐 이런 것들 잘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놓치시기가 좋은 게 뭐냐면, 자, 어떤 동일한 의미의 단어. 얘가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 두 단락 내지는 지문이나 문장은 앞뒤로 나란히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운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자, 즉 대설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대설의 기준은 대설이라는 단어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자 주의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주의보라고 했을 때는 자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경보라는 것은 기준으로 자 이러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라는 내용과 또한이라는 것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다음에 니은이 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때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만이라고 하면서 산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조금 특별한 어떤 자 발령 상황이 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것이 자 1시간에 이렇게 쌓일 수 있는 순식간에 자 문제점,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이걸 기억으로 먼저 잡았냐면 이뿐 아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뿐 아니라 이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 자, 기억과 미음을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영향력, 이런 영향력. 아, 그러면 기억과 미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다시 한번 조합을 해보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된 문장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대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순서 잡는 문제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다 해결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나라고 봤더니 역시 리을에서 이 대설이라는 걸 다시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세분화된 의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의보보다는 자 조금 더 이렇게 되는데 더 심한 경보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을 때 또한이라는 대등적인 접속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과 니은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떤 것은 특이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용을 첨가 내지는 구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그런데라고 했을 때 자 화제를 전환하는 표지 우리가 표지라고 했을 때는 지시어나 접속어를 뭐 통틀어서 우리가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뿐 아니라 라고 했을 때 같은 대등한 내용을 자,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자, 대등적으로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뒷부분에 붙여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금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조금 쉽게 푸실 수 있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시어라던가 접속어라던가 아니면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연결해야 된다라는 접근 방법을 모르셨다라고 하면 문제를
조금 접근을 하실 때 우왕좌왕하실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해서 조합을 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이렇게 약간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측면이 제가 볼 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문학 독해라고 하더라도 아까 10번 문제 같이 어떤 사실적 확인에 관련된 문제라던가 또는 뭐 주제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정리를 단락별로 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순서, 전개 순서를 잡는 문제들은 내용 파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으로 이렇게 전개 순서를 잡는 전략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자, 12번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1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다음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다 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통 우리가 국어 공부한다라고 하면 1단원에서 접근하는 게 언어와 국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무엇이? 언어가. 언어라는 것과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어라는 것과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는 키워드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사회라던가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언어는 사회문화를 반영한다 이거 한 꼭지 끝나고 언어와 사고는 뭐 언어가 우위냐 사고가 우위냐 이런 측면으로 문제를 우리가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쉽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시면 영어의 쌀, 라이스 우리의 쌀에 해당하는 것이 영어 스펠링으로는 라이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모, 벼, 쌀, 그 다음에 걔를 우리가 밥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언어 표현이 있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쌀, 밥, 벼, 모 이런 걸 다 무조건 라이스 이렇게 끝났냐 이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무슨 문화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라는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 차이다. 그러면 얘도 지금 이것에 해당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제끼시고. 자,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 물도 파랗다. 그 다음에 보행신호에 녹색등도 파랗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영어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산은 파랗다라는 것을 초록색을 영어로 그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이 파랗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블루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파랗다라고 하는 색깔에 관련된 것을 영어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뭐냐? 이건 사회마다 문화적인 차이라는 거죠. 색깔에 관련된 조금 더 세분화된 언어 표현이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이 지문에 해당되는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4번을 한번 잘 보실게요. 혼자서 문제 푸실 때 4번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잘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수박은 박의 일종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 지금 여기 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들어있는 박이다. 우린 수박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 제가 볼 때 이거 어떤 나라가 미국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멜론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대요. 왜 그런지 봤더니 물수에 해당하는 게 영어로 워터잖아요. 그렇죠? 워터인데 끝에 워터박 이게 아니라 워터멜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수박을 영어 스페링으로 따지시면 워터멜론이라고 합니다. 저도 영어를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이 수박 이렇게 검정색 줄이 이렇게 있는 수박을 자 멜론의 일종으로 봤기 때문에 자 언어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워터
멜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다? 닭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멜론이 아니라 닭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어 하나에도 그 각각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3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어떤 사물의 개념은, 자, 개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 머릿속에 사고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머릿속에 지금 개념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해서 너무너무 좋아. 이런 개념은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지?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기엔 뭔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칭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명칭이라는 걸 우리가 언어라고 대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지금 예문에서는 사고라는 것은 언어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랑 언어 중에서 얘는 무엇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사고를 우선시하는 입장에 해당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호작용 입장에 관련된 예문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것에 해당된다? 사고랑 언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언어보다 사고가 우위라는 입장의 근거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정답은 몇 번에 해당된다? 3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제가 그 수험생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 언어, 사고의 관계만을 생각을 하셨으면 문제가 조금 이거 뭐지? 이거 뭘 물어보는 거지?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지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어가 사회문화까지 다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염두를 하셨다고 하면 정답은 3번을 바로 체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이런 문제를 보실 때도 조금 센스 있게 조금 정리를 하시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한 거겠죠. 내가 공부할 때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언어와 사고, 언어가 우위, 사고가 우위, 언어, 사고, 상호작용 이렇게만 공부하고 언어, 문화, 언어, 사회, 언어, 사고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했는데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걔네들을 통틀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도 정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지문은 조금 길어 보이긴 하지만 자, 여기 보시게요. 자, 다음 글에 주된 서술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물론 서술 방식 다 아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크게는 자, 동태적이다, 정태적이다 나누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동태라는 것은 시간성이 개입이 된 서술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사, 과정, 인과. 그러면 정태적인 방식은 우리 많이 알고 계신 거 뭐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지문을 먼저 보시기 전에 자, 1번에 서사, 분류, 비유, 대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번에 나 문제 나 구급시험 보러 갔는데 야 나 정답 맞췄어. 넘어가. 이러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연히 어떻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시험 문제를 맞췄지만 나머지 것들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서로 찾으셔서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자, 핵심만 좀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글을 쓰는 건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나무에 꽃 피는 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작 말을 하려는 건 글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학에서 말하는 원관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글을 쓰는 거를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추상적이고. 그래서 보조적인 관념을 자, 끌어들여서 얘를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하나 더 또 조금만 팁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는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비문학 지문에서는 비유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유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가 다음에 시험 보실 때는 비유라는 표현이 아니라 유추라고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뭐뭐와 같다라는 거 문학 공부하셨을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얘가 만약에 현대시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수사법 중에서 직유법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뭐뭐와 같다 이런 것들 직유법, 은유법, 뭐 풍유법, 대유법, 환유법 이런 것들 다 비유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조금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도 제가 볼 때 이거 조금 독해를 하실 때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설명을 좀 같이 좀 해드릴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한 3-4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보실 때 제가 볼 때 정답의 어떤 선택의 판가름이 낮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대요. 그렇죠?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는데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표기 체계가 있고 읽기 과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그러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라는 걸 내가 지금 2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 표기 체계라는 것이 중요하다. 표기 체계라는 것이 기준점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줄을 한번 보실게요. 3번째 줄에 자,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무엇이다? 한 글자에 해당되는 자, 소리가 규칙적이라는 거죠.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1대1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독해를 하시는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예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앞까지 문장이 바로 무엇에 해당된다? 주지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의 방법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아니, 중요하지 않은 걸 글쓴이가 못하러 심심하다고 지금 이렇게 예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이 3-4문장이 이 전체 지문에서의 주지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시의 방식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장은 비문학 독해에서도 사실적 확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문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주제를 파악한다던가 제목을 파악한다던가 이런 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만약에 없으시면 이런 거는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주제를 확인하는 문제에서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적 내용을 확인하시는 문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언어의 사용자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반견하더라도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대요. 왜?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저도 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모르지만 1대1로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못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 아이들 뭐 처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죠? 파닉스 외우느라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발음이랑 그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파닉스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알파벳을 읽을 때는 뭐 뇌 부위는 유사하지만 뇌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에 뭐 차이가 있다. 왜 그럴까요? 글자 소리의 대응이 다르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먼저 한번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1번에서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가 자, 지금 여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지문에서 지금 뭐라고 했다? 분명히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서 벌써 틀렸습니다.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와 표기의 대응이 아니라 무엇이다?
글자와 소리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글자와 소리. 그래서 나머지 뭐 2번, 3번, 4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설 자료로 다 제체를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대신하고 자, 정답 1번은 지금 아까 우리 지문에서 같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15번 문제를 보시면 고전 시가 중에서도 어떤 문제다? 평시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시조 문제는 자,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자, 평시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문제 묻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2개, 3개, 4개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그 전체 지문에서 4개의 평시조가 다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작품인데 하나로 묶여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국가직 9급에서는 자, 고려가요 동동이랑 평시조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올해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뭐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장르보다는 제가 볼 땐 뭐 가사라던가 아니면 아예 그 아주 이전 거, 고대가요나 이런 장르들도 조금 잘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고려가요랑 그 다음에 시조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번 보시면 반중 좋은 감이. 자, 이거 누구 시조다? 박일로의 시조입니다. 박일로. 자, 어떤 작품 써서 유명하다? 누왕사란 작품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자, 누구를 자 생각하면서 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다 알고 계신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을 보시는 순간 누가 생각이 나야 된다? 황진이라고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지금 의태어적인 뭐 표현이다라고 해서 구비구비, 서리서리 이런 것들. 의태어가 사용이 되었던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 작품에서 시험이 더 많이 기출이 되었던 건 바로 뭐 이겁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게 시험이 벌써 3-4번 이상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 형상화했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말 없은 청산이요 태 없은 유수다. 딱 보시는 순간 자연 친화가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자, 라 작품을 한번 보시면 자, 농암에 올라오니 자, 노안이 유명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 작품은 누구의 시조다? 이현보의 시조입니다. 자, 어부가를 쓴 이현보의 시조인데 농암이라는 지역이 저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고향이 경북 안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 안동 지역의 어떤 바위에 올라갔더니 나의 늙은 눈이 정말 더 밝아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 사람들의 어떤 일들은 변하지만 산천은 자,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라 작품의 주제도 자연 친화로 처리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그 4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연과의 대조라는 건 맞다 틀리다? 맞아요. 자연과의 대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인생과 그다음에 어떤 자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감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걸 조금 아시고 가시면 좋냐면 자연과의 대조 이거 맞는 것 같아. 정답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문의 선택지의 길이가 길 때는 반드시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끝까지. 맞는 설명과 틀린 설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보시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나왔어요. 16번. 자, 이상의 권태가 나왔습니다. 자, 이상이라고 하면 몇 년대 자, 문학가죠? 1930년대 문학가. 이상하면 소설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의 이상스러운 소설 뭐죠? 날개잖아요. 그렇죠? 1930년대 작품입니다. 이상의 날개. 그 다음에 현대시로 들어가면 오감도.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초현실주의적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소설의 구성 방식이라던가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벗어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장르가 뭐냐면 수필이에요. 수필. 자, 수필은 이 사람이 지어쓴 게 아니라 논픽션, 사실인 거죠. 자신이 체험했던 것들에 관련된 느낌,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권태가 장르가 수필이라는 사실만 아셔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문은 뭐 읽어보시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지금 선택지 1번을 한번 보시면 대상의 행위를 통해서 글쓴이의 심리가 지금 투사가 되고 있다. 글쓴이의 심리가 투사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지문에 관련된 설명이기도 하지만 선택지 1번은 무엇에 관련된 특징이다? 수필이라는 장르라고 한다면 모든 수필 장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읽지 않다. 물론 저는 이제 해설을 달아놓기 위해서 지문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 부분을 딱 보시는 순간 아, 이거 장르가 수필이구나. 정답이 1번이네. 나 맞췄어. 근데 이렇게 장르적인 특징을 가지고 정답을 맞추실 수도 있고 그 시험 시간 내내 이 독해를 하시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어떻게 하다가 정답을 맞추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자와 후자는 같이 정답을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정답의 질이 달라요. 전자에서 쉽게 이거 수필이네? 정답 1번? 맞다? 체크하시는 것과 자 그렇게 되면 다른 과목 문제를 푸실 때 시간적 여유라던가 마음의 여유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지문을 가지고 막 머리를 짜내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5분이나 소요가 됐네요. 이렇게 푸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특히 아까 제가 뭐 고전 우리 시가 뭐 동동이라던가 평시적 공부를 하셨는데 고전 시가를 제외하고는 항상 문학사랑 문학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개별 구체 작품을 항상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류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수필이다. 뭐 예를 들어서 소설이다. 시다.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특히 뭐 현대문학사다. 그러면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시대적인 특징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딱 하시고 각각의 시대적인 특징, 각각의 문학적 특징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몇 개씩 샘플로 공부를 하시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지문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했던 그 달밤이라는 수필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수필이 나오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접근을 하실 땐 이렇게 큰 틀로 들어가셔서 이론으로 들어가셔서 세분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17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총평을 말씀드릴 때 이제 요 문제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관현도 기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전 소설이랑 많이 연결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땐 특이하게도 현대 소설이랑 연결이 되어서 사자성어가 많이 이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도 이제 소설 장르로 한번 들어가 보면 고전 소설이 있고 혹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하얀색 분필로 다시 적어 드릴게요. 자, 고전 소설에서는 주로 한자 성어. 자, 지문은 고전 소설이 출제가 되는데 정작 묻는 문제는 한자 성어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 지문이면서 지금 이제 한자 성어가 출제가 된 거죠. 근데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현대 소설에서는 주로 어떤 게 그럼 많이 출제가 되냐? 고유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자,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이런 작품들의 지문에서 주로 고유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냥 나는 암기에 무한 자신이 있는데 그러면 고유어 몇백 개 다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국어만 시험 공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혜롭게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처음부터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냥 순서적으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고유어가 야 현대소설 어디에 나왔던 거래. 그럼 걔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유정의 봄봄에 이런 단어가 나왔대요. 그걸 먼저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가 볼 땐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보러 들어가셔서 고유어 시험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는
현대 소설에서 지금 사자성어가 출제가 되었지만 기존까지는 고전 소설, 예를 들어서 뭐 심청전, 춘향전 등등 여러 소설에서 연결된 한자성어가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학 공부하시다가 조금 보이신다. 그럼 눈을 더 동그랗게 뜨시고 더 집중을 하셔서 문제를 좀 푸셔야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문을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인공이 황거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설 지문, 요게 지문만 보시면 알겠지만 산거족이다라고 해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없잖아요, 물이. 그래서 이 식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뭐 산수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경찰이라던가 공권력의 집행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저지가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지문을 보시면 경찰이 뭐 발포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강제 집행이 되었다. 그래서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잡혀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황거칠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문제는 면회를 왔어요, 가족들이.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네요. 내가 그냥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또 우리 가족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산 주인의 권리 방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속수무책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번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에 보시면 지금 동병상련. 그렇죠? 그다음에 동병상련이라는 것은 같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공감하고 체험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가당착이다. 3번에 보시면 자가당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전반측이다. 앞으로 누웠다가 뒤로 누웠다가 뒹굴었다가 밤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을 전전반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8번 보시면 현대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끝에 보시면 지금 작품 출처가 나왔습니다. 조병화의 나무의 철학인데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지금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수사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지만을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실게요. 사러 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 자, 가슴 아픈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두 가지겠는가? 자, 묻고 있네요. 그런데 이 물음이 진짜, 야, 너 밥을 먹었니? 밥을 먹었어요. 뭐 먹었니? 김밥 먹었어요. 이렇게 묻고 답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문답법이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묻는 거,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겠는가? 이 물음의 의도는 무엇이다? 한두 가지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정말 많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리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리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일단 선택지 갖고 계신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선택지 4번을 그냥 바로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문답법이라는 건 틀렸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왜? 이게 문답법이 되려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은 없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은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자, 뭐뭐처럼이라는 건 우리 직유법, 비유법 많이 아셨던 거고, 봄, 여름, 가을, 긴 겨울,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자, 이런 것도 보시면 높은 곳. 근데 앞에 보시면 보다라는 표현이 앞에 덧붙여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점층이다 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곳 반복법이 사용이 된 거죠. 그쵸? 그렇게도 수사법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 있는가? 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 가슴이 나 상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지 반어적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의인화한 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건 우리 그 쉽게 접근을 했을 때 아까 고전 시가, 이연보 시조처럼 자연 친화적인 내용을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목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그런 거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9번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형식 단락으로 지금 이루어진 글입니다. 한 민족이 지닌 문화재는, 자, 문화재. 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자, 더구나라는 자, 지시 표현
접속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내용에서 뭔가를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보라는 것으로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렇다 민족의 힘을 원천이다. 여기까지 딱 보시면 어렵지 않고 자, 두 번째 단락의 핵심 키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더 좀 팁을 드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을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에 들어간 말이 만약에 빈칸이다. 밑줄이 쳐졌다. 앞뒤를 잘 보시면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앞뒤를 잘 보시면 자, 오히려 여기 보시느라고 너무 힘 빼시면 뒤에를 보실 때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얘를 빠르게 속독을 하시고 여기를 정말 눈에 레이저를 쏘시면서 보셔야지 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지 않는 말과 과거 문화의 존경을 말하는 것이요. 자, 이 기억이라는 것은 자, 이런 말도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밝히는 예시가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국보 문화재에 해당되는 무엇이 나올 것이다? 구체적인 예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 구체적인 예가 지금 어디에 나온 거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섹스피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고민할 여지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고 4번에 보시면 섹스피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보 문화재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핵심 관건이 시간이에요. 시간. 자, 시험 다 끝나서 집에 가가지고 자, 2~3시간 뭐 자리 잡고 집에서 편하게 푸시면 이 문제는 누구나 다 푸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 긴장된 상황에 누가 얼마나 더 정확하고 빠르게 푸실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관건입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20번까지 보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되게 재미났어요. 지문을 보시면 과학의 개념은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류, 비교, 정량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대요. 뭐 우리는 뭐 과학 전공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학 전공하실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국어 문제만 푸시면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가지 개념을 지금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건 얘네 하나, 둘, 셋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죠. 역시나 형식 단락 3개가 하나하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류, 비교, 정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식물, 동물학 이런 것처럼 경계를 가지고 대상을 분류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 단락에서는 분류라고 나오고 자, 두 번째 형식 단락에서는 역시나 비교가 나왔고 세 번째 형식 단락에서는 정량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보시면 자, 여기 문장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아이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 사과, 뭐 개, 나무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한글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에는 사과, 배, 포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상위 개념이 되고 얘가 하위 개념이 되는데 뭐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이 자, 과일이다 라고 할 때보다는 사과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더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되냐면 동그랗고 빨갛고 이렇게 점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자르면 안에가 노랗고 이런 다양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선택지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자, 선택지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자, 나비가 상위 개념이고 호랑나비가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과일이 상위 개념이고 사과가 하위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호랑나비가 어떻다? 정보량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여기 설명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다? 나비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다. 하위 개념인데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문, 자, 첫 번째 단락 그 뒷부분을 잠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현실 세계에는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이 있을 수 있대요. 유니콘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유니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동물 없잖아요. 그렇죠? 자, 선택지 2번을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용은 현실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죠. 실제로 용 보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류 개념으로 인정한다라고 유니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세 번째 선택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꽃이라던가 고양이와 같은 개념은 논리적인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자, 분류 개념과는 달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다? 논리적인 관계도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분류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논리적인 관계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다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마지막 그 단락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정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험적인 규칙과 물리량 측정, 그러니까 뭐 측정 단위, 우리 뭐 센티미터, 미터, 킬로그램 뭐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자연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수를 적용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것이다. 과학의 언어를 수많은 비교 개념 대신 수를 사용할 수 있게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이게 쭉쭉 나와 있으면 4번 선택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티미터, 킬로그램과 같은 측정 단위는 자연 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자, 자연 현상에 수를 적용하게 해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되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하나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4월 17일에 시행이 되었던 국가직 9급 국어 문제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셨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정답을 맞고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되었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앞으로 내가 자, 시험을 준비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거 뭐냐면 문제랑 답을 다 맞췄어.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문제에 선택지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선택지까지도 정리를 하셔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내가 이거 모르는 게 선택지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려서 정답은 맞췄어.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실력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나오는 것이 모르는 용어라던가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다음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기출을 공부하시는 큰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그 해설했던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걸로 2021년도 국가직 9급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